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얼만큼 빠지느냐, 오르느냐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촛불 1주년 기념해서 했던 여론조사는 한 76%쯤 나왔는데 정기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 갤럽과 그 리얼미터의 조사도 중요한데 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뭐 사실상 70, 그러니까 69.4가 나왔다고 하는데 갤럽의 결과도 나왔는데 갤럽은 73%입니다. 취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역대 2위랍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의 결과를 종합하면은 70%를 상회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문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정기조사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패널도 약간 있을 거예요. 패널. 정기적으로 똑같이 가는 조사가 있을 거라고 보고 뭐 1주년 기념에서는 또 어떤 문항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상태에서는 70% 정도에서 75% 사이에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올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66.6이 정확히 3분의 2예요. 국민 3분의 2 그 이상 75%면은 4분의 3 절대 다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 밑으로만 안 빠지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봐요. 이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4년째 5년째 갈 수도 있어요. 50% 이상에서 6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본이 모집군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계속 일정 기간을 두고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이건 지금 보니까 무작위예요. 무작위니까 신뢰도가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표집군의 변화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작위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3명이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가 1명 이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런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거 문재인 대통령 빠는 거 아니에요. 빨아도 돼. 신비 같은 애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밟아버릴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이 법도 무시하고 내가 잡았으니까 씨발 니도 뒤져봐 조사버리겠지. 막 강화문에는 짱돌 뽑아가지고 막 조사버리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불법으로 너네들을 조사하지 않겠어. 현행법으로 좀 더디더라도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보여주겠어라는 강한 철학이 없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얼마나 민주주의가 절차가 중요한지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악마를 처단하더라도 그 악마를 처단하는 칼이 불법에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조금 더 이런 가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밀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은 어떤 사안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 2.2% 올랐다 그러는데 이제 그 주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그 진정성 같은 것들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일단 내 개인의 평가예요. 내가 봤을 땐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99.9%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경우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추이 다수 국민 70%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20%좀 높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계속 힘이 실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론이 결국엔 정치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판가름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언론도 논란은 전달하지만 여론조사가 계속 빠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뭐 30%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정권은 못한 정권이 돼버리는 거야. 속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게 바로 언론과 여론조사의 농간질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지신 거거든요. 임기 그렇죠. 말에. 저는 이 지지율을 굉장히 사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제대로 한 70%에서 8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언론들이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70%가 뭐 높은 수치지만 지금 공영방송이 정상화가 안 돼서 갖가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현 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분석해서 심층 보도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체감하는 정도의 지지인데 만약에 파업이 이제 끝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을 때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폐청산이 이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이 좋은 정책들이. 그래서 팟캐스트나 일부 뭐 JTBC 또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에서 이게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철학적으로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간지를
안정적으로 공중파에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매스미디어가 정상화가 돼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지지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랄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드 문제는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아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정리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 언론이 보는 시각은 어떤 건지 한번 마차님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과 중국 사드 배치 둘러싼 갈등의 종지부. 이번 양국 합의로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복잡하게 해온 한중 관계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번 돌파구는 시진핑 수석이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부상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한중 관계 해빙에 도움이 됐다. 자,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한국과 중국 사드 충돌 이후 관계 정상화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최근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고 중국 측도 이에 환영했다. 원슨 스팀스 센터는 문 대통령은 중국에 새 희망을 주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데 적극적이다. 문 대통령이 독립적 정책을 추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로이터 통신. 미국 한중 관계 개선을 환영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친구인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 북한의 위협으로 더욱 절실해진 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예, 일본 마인지 신문. 한중 사드 둘러싸고 관계 개선 발표. 중국 측도 이미 사드가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는 이상 철회를 요구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것도 관계 개선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향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 말고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미국도 중국도 사실은 만족시킨,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박근혜가 사실 사드의 원흉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냥 똥을 치우는 걸 어떻게 치우느냐의 태도의 문제 같은 거였다고 예, 보거든요. 6방울 쏴놨죠. 네. 일단은 사드를 배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 이런 걸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좋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저는 어쨌든 사드와 관련해서 해법이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걸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했는데 더 제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드 문제를 고심했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즉흥적이가 아니라 2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지켰던 것이고 여기에서 온 언론, 국민이 환호를 하자 또 겸손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거 사드 하나 해결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경제가 살아야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돼 있으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이런 겸손한 표현까지 던져줘서 정말 저는 감동의 연속이었고요. 정말 존경을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 이유는 삼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MD책의 편입이었거든. 그런데 분명하게 메시지를 MD책이 아니야.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가 종속적 관계 아니야. 이거 2개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TPP의 갈등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과 AIIB 이것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수천 년 동안 염원했던 중립적인 노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건 문재인 정부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국제적 리더십하고요. 그 다음에 참모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두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중립 노선이. 그러면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제가 감동인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그냥 한눈에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TPP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MD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통일 문제에 가서 북한이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중단된 겁니다, 지금. 그죠? 중단되고 경제체제로 다시 가자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아까 제가 경제 얘기할 때. 이제 경제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으로 와요.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동북아가 평화지대로 가고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저는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이자들이 종속적인 대미 관계를 하고 왔다 이렇게 개지랄을 했잖아요. 지나고 보니 외교부 장관이 종속적 한미일 종속적 관계 아니야 노 선언했죠. MD 아니야 노 선언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측면을 봐서 TPP 종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 동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을까요? 미국과 친밀하게 이 관계를 조율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발표해도 미국이 다시는 보복하지 않거나 또는 헛소리, 트럼프가 헛소리 안 나왔잖아 지금 이게. 헛소리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외교부가 엄청난 외교조를 펼쳐서 세 국가를 모두 다 만족시켰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높은 점수를 줬던 이유가 뭐냐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박근혜가 쌓아놓은 똥, 자유한국당이 쌓아놓은 똥, 냄새 존나게 나잖아. 그 냄새 다 지금 치우고 이제 정상 궤도로 가는데 정말 저는 흥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였어요. 예, 이거였어요, 바로.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렇죠. 아젠다인데 네. 사실 아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의 방식 같으면 사드를 임시로도 배치했는데 뭐야 우리가 뽑아놨더니 저러고 있어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버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와서 사드 관련해서 성주 주민들 인터뷰하고 간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렬하게 사드에 관련된 부분을 배치해 박근혜 사드 뭐 문재인의 사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뀌는 게 사실 없습니다. 바뀌는 건 뭐냐면 지지자들이 갈려요. 이제부터 정권 바뀌어도 별것도 없네. 사드 문제 같은 거 새날도 문재인 빠느라 정신없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생기는데 나름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 이해한다. 당연한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과 이야기할 때 쉽다. 반발하라고 환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공격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저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믿는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이 좀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자권 문제부터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는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추가 배치만 해도 대단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되면요, 사드가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전자권까지 저희가 이제 임기 내에 환수를 하거나 또는 긴장이 완화가 되면 사드는 당연히 불필요한 장비가 돼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 한반도 긴장 완화가 결국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이게 지금 최근에 벌어진 미국적 폭력적 사태인 것이고, 미국의 스텔스기가 북한을 갔다 왔냐 안 갔다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독자적으로 건방지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한국이 운영을 할 것인지 미군이 운영할 것인지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저는 돈 주고 사버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드가. 그러니까 진짜로 돈 많아, 씨. 몰아내고 2조밖에 안 된다면 시발 사버리고 우리가 운영하면 난 찬성이다. 우리도 감시할 땐 해야죠. 언제까지 중국과 우호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긴장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드 정도 하나는 저는 있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 이제 신뢰가 간다. 저는 이번 그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 뉴스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게 이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동의합니다. 교과서적인 것을 보여줬다. 굉장히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외교를 예전에 같으면 외교부 장관 딸랑 보내서 중국에 가서 그쪽 외교부 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경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외교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좀 더 그렇지. 영속화시키기 위한 독재 권력으로 가기 위한,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유신 같은 거. 네, 거의 유신 체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밟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부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부 결속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미사일, 핵, 막 이런 쪽으로 강경하게 가면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자기들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인민대회, 중국의 인민대회에서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이제 쭉 앞으로 가게 생겼고 이미 다 평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외교를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발점이자 마침표를 찍어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중국은요, 보통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성명서를 약 한 달 이후에 발표를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나간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와 거의 동시에 성명을 발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굉장히 네.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애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애우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표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 신뢰, 그게 핵심이에요. 신뢰. 예, 신뢰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이런 평가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점을 둔 방안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원칙. 두 번째는 사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국과 협상을 한 거고요. 아, 보세요. 네. 네. 굉장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중 양국 국민들이 합의문을 봐서 경제적 교류 활동이 정상으로 가겠구나 느낄 수 있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 한 적 없어요 라고 발표를 해요. 발 빼는 거죠. 네, 딱 발 빼는 거죠.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을 모집을 시작을 했었어요. 오. 예, 이미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 정리가 끝났었던 거고. 이미 사전에 끝났다는 네, 얘기네요. 사전에 다 끝났던 거고, 조율이 다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졌던, 보이지 않는 제재가 가해졌던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풀리게 되는 거죠. 예. 이미 협상 발표 이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제가 그 인품이란 거, 아까 신뢰, 네. 인품이라는 게 뭐냐면, 김정숙 여자까지 나서서 지금 이 한중 관계를. 발음 좀 정확히 못할까? 죄송합니다. 김선숙 여자까지가 뭐야? 김정숙 여사. 네, 김정숙 여사는 여자죠. 네. 그 문재인 남자까지 나서 그냥 발음하기 힘드신데 우리 숙이 그러세요. 이거 꼭 좀 편집해줘요. 이거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네, 편집해? 김정숙 여사까지 동원된 굉장히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비정치 영역에서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국가를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또는 이 합의문을 보면 중국이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취해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렇게 섬세함이 아마 좀 묻어 있었을 거고 그게 신뢰를 바탕에 뒀다. 근데 바로 중국의 마음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신뢰가 핵심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신뢰를 획득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바로 이것이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이후의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중관계를 관계 개선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아, 예,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예, 겁니다.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으로 연결돼요.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을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큰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전시회인데 그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줘버렸어. 그렇죠. 친구이다라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예,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예,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예,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아까 수 그-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그러니까 예.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예.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럼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아,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씨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품위가 있잖아.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성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이제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스탠바이요. 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드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그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내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럼요. 신뢰. 우리가 여러 분들의 인터뷰들을 많이 들어보면 북한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나만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뭐 북핵을 우리 민주진영이 도왔다. 뭐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뭐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야 니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그럼요. 보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중국이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주는.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이제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이제 푸른 아버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권 PD가 얘기한 한반도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염원하는 전쟁 종식, 영구 평화 협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PD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쉬웠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아시아 ICT 허브 역할을 우리가 국내가 했더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 세계의 통신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지난 정부 9년 동안 만약에 이어서 했더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9년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찢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ICT 허브가 대한민국에 왜 그러냐면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염원들이 이제 좀 제대로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 염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도움이 됐다. 자,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한국과 중국, 사드 충돌 이후 관계 정상화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최근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고 중국 측도 이에 환영했다. 원슨 스팀스 센터는 문 대통령은 중국에 새 희망을 주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데 적극적이다. 문 대통령이 독립적 정책을 추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로이터 통신. 미국, 한중 관계의 개선을 환영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친구인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 북한의 위협으로 더욱 절실해진 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예, 일본 마인지 신문. 한중 사드 둘러싸고 관계 개선 발표. 중국 측도 이미 사드가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는 이상 철회를 요구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것도 관계 개선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향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 말고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미국도 중국도 사실은 만족시킨,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박근혜가 사실 사드의 원흉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냥 똥을 치우는 걸 어떻게 치우느냐의 태도의 문제 같은 거였다고 보거든요. 6방울 쏴놨죠. 네. 일단은 사드를 배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 이런 걸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좋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저는 어쨌든 사드와 관련해서 해법이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걸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했는데, 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70%가 뭐 높은 수치지만 지금 공영방송이 정상화가 안 돼서 갖가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현 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분석해서 심층 보도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체감하는 정도의 지지인데, 만약에 파업이 이제 끝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을 때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폐청산이 이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이 좋은 정책들이. 그래서 팟캐스트나 일부 뭐 JTBC 또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에서 이게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철학적으로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간지를 안정적으로 공중파에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매스미디어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지지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랄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드 문제는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아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정리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 언론이 보는 시각은 어떤 건지 한번 마차님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과 중국 사드 배치 둘러싼 갈등의 종지부. 이번 양국 합의로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복잡하게 해온 한중 관계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번 돌파구는 시진핑 수석이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부상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한중 관계 해빙에 문재인 대통령 빠는 거 아니에요. 빨아도 돼. 신비 같은 애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밟아버릴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이 법도 무시하고 내가 잡았으니까 씨발 니도 뒤져봐 조사버리겠지. 막 강화문에는 짱돌 뽑아가지고 막 조사버리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불법으로 너네들을 조사하지 않겠어. 현행법으로 좀 더디더라도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보여주겠어라는 강한 철학이 없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얼마나 민주주의가 절차가 중요한지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악마를 처단하더라도 그 악마를 처단하는 칼이 불법에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조금 더 가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밀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은 어떤 사안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 2.2% 올랐다 그러는데, 이제 그 주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그 진정성 같은 것들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일단 내 개인의 평가예요. 내가 봤을 땐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99.9%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경우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추이, 다수 국민 70%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20%좀 높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계속 힘이 실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론이 결국엔 정치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판가름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언론도 논란은 전달하지만 여론조사가 계속 빠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뭐 30%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정권은 못한 정권이 돼버리는 거야. 속낸 거는 완전히 다르게. 그게 바로 언론과 여론조사의 농간질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지신 거거든요. 임기 그렇죠. 말에. 저는 이 지지율을 굉장히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제대로 한 70%에서 8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언론들이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드 문제를 고심했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즉흥적이가 아니라 2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
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지켰던 것이고, 여기에서 온 언론, 국민이 환호를 하자 또 겸손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거 사드 하나 해결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경제가 살아야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돼 있으면 이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겸손한 표현까지 던져줘서 정말 저는 감동의 연속이었고요. 정말 존경을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 이유는 삼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MD책의 편입이었거든. 그런데 분명하게 메시지를 MD책에 아니야.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가 종속적 관계 아니야. 이거 두 개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TPP에 갈등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과 AIIB, 이것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수천 년 동안 염원했던 중립적인 노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건 문재인 정부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국제적 리더십하고요. 그 다음에 참모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두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중립 노선이. 그러면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제가 감동인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그냥 한눈에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TPP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MD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통일 문제에 가서 북한이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중단된 겁니다. 지금. 그죠? 중단되고 경제체제로 다시 가자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아까 제가 경제 얘기할 때. 이제 경제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러시아의 가스관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얼만큼 빠지느냐, 오르느냐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촛불 1주년 기념해서 했던 여론조사는 한 76%쯤 나왔는데, 정기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 갤럽과 그 리얼미터의 조사도 중요한데, 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뭐 사실상 70, 그러니까 69.4가 나왔다고 하는데, 갤럽의 결과도 나왔는데 갤럽은 73%입니다. 취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역대 2위랍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의 결과를 종합하면은 70%를 상회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문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정기조사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패널도 약간 있을 거예요. 패널. 정기적으로 똑같이 가는 조사가 있을 거라고 보고, 뭐 1주년 기념회에서는 또 어떤 문항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상태에서는 70% 정도에서 75% 사이에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올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66.6이 정확히 3분의 2예요. 국민 3분의 2 그 이상 75%면은 4분의 3. 절대 다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 밑으로만 안 빠지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봐요. 이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4년째 5년째 갈 수도 있어요. 50% 이상에서 6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본이 모집군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계속 일정 기간을 두고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이건 지금 보니까 무작위예요, 무작위. 무작위니까 신뢰도가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표집군의 변화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작위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3명이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가 1명 이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런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거